심장마비를 겪고 난 칼리의 최근 모습입니다. 여전히 근육질이지만 심장마비를 겪기 전 괴물과 같던 모습과 비교하면 나름 슬림해진 모습이죠. 칼리가 심장마비를 겪기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인 일부의 영상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칼리가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렸던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Of a heart attack this November. I had a heart attack at 46 years old.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to me. I did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in prison, 11 years in prison. So I contribute the heart attack to 11 years of eating top ramen and prison food. You know what I mean? I didn't know about sodium. I used to put the whole seasoning packs on the top ramen, eating 10,000 milligrams of sodium a day. Blood pressure was through the roof. On top of me bad eating, I started competing in bodybuilding shows in 2009. And from there, you got to take performance enhancement drugs. I thought I was doing everything right, taking the lowest possible dosages possible. The mistake I made was when I did go to the doctor for something, which I had a cosmetic belly hernia surgery. I had an outie belly button. I was trying to get it fixed. I had to do that 3 times because they never got it right. They would always tell me that my blood pressure was high, my cholesterol was high or whatever. And so I would ignore it, like, look at me, I'm fit, I'm in shape, I work out every day. So I just, 90% eating bad food. You know what I mean? Then the other 10% was the bodybuilding stuff I was taking. Here it is, I had that November, just 5 months later. Now I take medication, of course, like 6 pills a day. 그는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렸던 이유 중 90%가 11년 동안 누적됐던 자신의 나쁜 식습관, 나머지 10%는 바디빌딩 약물 사용이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낮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지만 그 용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칼리가 아무리 뛰어난 흑인의 유전자를 지녔다 하더라도 칼리의 전성기 모습을 보자면 낮은 용량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안드로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수많은 프로 바디빌더들이 심혈관계 문제로 돌연사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안드로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결코 단순한 약물이 아닙니다. 내분비계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만큼 신체에 여러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내과의 푸누삼린뇌 2명의 전문의는 2021년 젊은 남성에게서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유발성 심근경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종류 그리고 사용한 용량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스테로이드는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프로스트롬바릭, 즉 혈전증을 유발한다고 전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물질인 트롬복산 A2의 합성은 늘리고 이와 기랑 관계인 프로스타사이클린의 합성은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의 생성을 지나치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비타민 B군의 흡수에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는 하이퍼 호모시스테이니미아, 즉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의 가능성도 높이 증가시켜 운동선수에게 죽상동맥 경화 및 혈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호모시스테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이것은 몸 안에서 여러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가 됩니다. 그 중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바로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가 될 때 발생되는 중간 대사 물질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산화성을 띠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분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혈액속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질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동맥세포 내에 독성을 일으켜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그러면 이 손상된 부위에 지방성 물질이 축적이 돼 그렇게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에 의해 경화반이 터진 경우에는 혈전 생성이 촉진되고 혈액 응고가 발생돼 결과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죽상동맥 경화, 즉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B6와 B9, B12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춥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러한 비타민 B군들이 결핍된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고용량 비타민 B 제품들 하나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고용량이라고 해도 위장의 내인적 요인에 따라 소량만 흡수될 뿐입니다. 비타민 B 알약을 먹음으로써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발생되는 호모시스테인 상승 수치를 따라잡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뤄볼 때 약물의 사용과 함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매일같이 고단백 식사를 유지하는 바디빌더들에게 심혈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대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한 번쯤 고려해봤거나 여전히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흔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며 정보를 취득하려 하는데 인터넷에서 습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간이 안 좋아진다, 탈모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케어제 등을 먹어서 예방한다 등 이런 표면적인 것들만 난무를 합니다. 이미 약물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역시 이 정도의 정보만을 확인하고 사용을 결심했을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금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께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세하게 혈액이 굳어지고 혈관들이 서서히 갈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정상 범위 내로 혈액을 응고시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아니, 그럴 필요성에 있어서는 알려하셨나요? 또 높아만지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간보호제랑 여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약정도 구비해놓고서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 게 아닐까요? 칼리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40대라 그랬고 그보다 더 젊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나이를 거론할 게 아닙니다. 유튜버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지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의 인플루언서 아지지 샤보시안이 있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공개하는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지즈는 2011년 태국의 한 스파에서 22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역시 심장마비였고요. 인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바디빌딩을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생각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습득한 정보들과 각종 피트니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적 시스템에 대해서 반의 반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인지를 한다면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는 약물 사용법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피트니스 이론들 중 반 이상이 잘못되고 오도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고단백으로 잘 챙겨 먹으면 근육 생긴다, 고단백 위주로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지방 빠진다 등의 단순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발상법들이 만연이 됐기에 무슨 약을 뭐랑 같이 쓰고 무슨 약은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발상으로서 약물의 사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런지요. 요즘 많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피트니스의 대중화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중화에 앞서서 바로 잡아야 할 골 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바디 알키미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